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실습을 담당하는 진상곤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1주차, 2주차의 과제로 했던 80C51 계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순으로는 마이크로 컴퓨터 80C51이란 그리고 마이크로 컴퓨터 80C51 구조 그리고 내부 구조 순으로 마지막에는 80C51 칩스 장치를 배워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컴퓨터 80C51이란 여러분 인텔이란 그 컴퓨터 CPU를 만드는 업체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8051C51은 1980년도에 MCS51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MCS51은 마이크로 컨트롤 시스템으로 약자라서 먼저 70년 후반에 MCS48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1980년대에서 MCS 정식 51로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8051 CPU 크기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이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동일한 코어를 사용하여 같은 계열의 MCS51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생산하여 판매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인 아트멜, 필립스, 시멘스, 달라스 등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8051 계열의 소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8051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051은 제어 분야에서 사용되기에 최적인 8비트 CPU입니다. 확장된 불대수 처리 능력이 있고요. 단일 비트 연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64KB 프로그램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약 한 2의 15승계의 데이터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4KB 데이터 메모리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인 메모리는 4KB로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128B의 내부 데이터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소 지정할 수 있는 32개의 양방향 입력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16비트 타이머와 카운터를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이중 방식 진열 포트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럽터 처리기, 내부 클럭 오실레이터도 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컴퓨터 80C51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과 보시겠지만 실제 이런 8051의 포트들은 포트 1, 0에서 7, 7까지 약 8개의 핀으로 된 포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핀들의 각각 한 역할들은 먼저 RxD라는 시리얼 입력 포트도 있고요. TXL이라는 시리얼 출력 포트, 그리고 INT0라는 외부 인터럽트 0, INT1이라는 외부 인터럽트 1, 그리고 T0, T1, 타이머 0, 1, 그리고 라이트 리드. 리드 라이트는 실적 메모리를 쓰고 읽고 쓰고 할 때 필요한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이런 마이크로 컴퓨터 80C51도 CPU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셋, 시스템 리셋이라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ALE라는 그 외부 기억 소자를 처리하는 하이 번지를 레칫하는 기능의 그 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SEN이라는 프로그램 스토러블 이네이블 외부 프로그램 메모리에 대해서 리드하기 위한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EA 그리고 VPP라는 External Access Enable 외부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핀이 있고요. XTAR이라는 1, 2번 발전된 발진 증폭기에 대한 입출력 핀도 있습니다. 그 외의 입력 포트와
어드레스 주소 번지와 데이터 버스 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C51의 내부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CPU 안에는 이런 반도체 CPU 안에는 이런 CPU 코어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 주변 회로를 보면 데이터 램, 프로그램 롬, 메모리 제어기, 인터럽트 처리, 그리고 오실레이터, 리셋, 그 여러 가지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 포트 카운트 어레이, 그리고 타이머 1, 2, 그리고 시리얼 포트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P롬과 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주차, 2주차 동안에 그 롬과 램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을 겁니다. 실제 롬은 프로그램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약어로 롬이라고 합니다. 단지 읽을 수 있는 메모리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실제 크기는 손가락 반마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기록한 정보가 전원이 유지와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램입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로 약자로서 내가 원할 때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램 소자는 전기가 꺼졌을 때는 다 지워지게 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억하는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롬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서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메모리를 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램은 그 CPU와 연산을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 연산을 처리해서 그 처리 결과값을 램에 저장하는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C51 기본 회로도입니다. 실제 CPU가 이렇게 회로상에서 존재하고요. 그 앞전에 봤던 메모리 중에 롬과 램이 이렇게 상주하게 됩니다. 모든 CPU와 램과 그 롬은 데이터 라인과 어드레스 라인이 공존하게 됩니다. 실제 CPU에서 이런 8비트 데이터란이 각각의 롬, 램에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 라인 중에 어드레스, 실제 주소 번지에 속하는 A0부터 A15까지의 어드레스 라인 또한 롬과 램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인텔에서 고안한 방법이고요. 실제 이 그 중간에 레칫하는 이런 HC573이라는 그 논리 회로 소자는 인텔에서 이 핀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드레스와 데이터 라인을 공존하면서 클락의 역량에 따라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분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칩 논리적인 소자를 하나 덧붙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회로를 보시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기자동학과에서는 회로를 그렇게 비중 있게 스터디 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우면서 이 회로도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기본 회로를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이 회로는 보시면 좀 설명이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보시고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컴퓨터 10진수, 12진수, 2진수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우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진수, 그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숫자는 10진수죠. 영어로는 데시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0에서 10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쓰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들은 저희가 쓰는 10진수를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 컴퓨터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은 0과 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0과 1밖에 모르는 이 반도체 소자들에게 최소한의 그 이진수,
이진수 바이너리라는 숫자를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실제 C 코드로 만드는 코드에서 헥사 코일로 16진수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바이너리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16전 헥사 코드라는 이런 코드로 해서 플래시 메모리나 앞에 배웠던 롬의 프로그램을 굽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서는 이 도표에 보이는 16진수와 2진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 시작은 0은 실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1, 뭐 0001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10. 우리가 10에서는 이제 헥사 숫자로서는 10은 A입니다. 그리고 이진순에는 1010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 외에 10 단위에서 11, 12, 13 이렇게 넘어가지만 헥사수에서는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수 바이너리에서는 10, 10, 00, 뭐 이렇게 110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약간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그 헥사 수치나 바이너리로 여러분 익숙하게 돼야지만이 프로그램으로 코드를 짜실 때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 보니까 이거는 조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다음은 80C51 어드레스 및 데이터 표현입니다. 앞에 헤로도에서도 말했지만 실제 이 80C51에는 어드레스가 A0부터 A15 메모리 공간을 말합니다. 주소 번지 영역이라고 하고요. 실제 데이터 0부터 데이터 7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피트가 됩니다.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어서 8피트 포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그 80C51 안에는 64KB 메모리 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보시면 좀 전에 헤로에서 봤듯이 A0부터 A15까지의 메모리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번지는 어떻게 보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최종 그 바이너리로 보시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11111 전부 닫은 게 이제 바이너리고요. 실제 헥사로 보시면 FF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이걸 우리가 말한 10진수로 고치게 되면 실제 0부터 이 밑으로 쭉 나열되는 게 65,535개의 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주소는 이렇게 그 주소의 번지를 가리키는 형태고요. 그 주소 번지 안에 공간 안에 실제 8비트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그 롬이나 램에 이제 상주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해서 컴파일하고 실제 실행된 프로그램은 이런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실제 뭐 LED를 끈다든지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실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 보면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구조를 먼저 보시게 되면 먼저 헥사를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헥사에서 데시말로 아니면 바이너리로 볼 때 실제 이 A0부터 A3 이 네 단위서 끊어 보시면 됩니다. A0에서 A3까지 1, 2, 4, 8은 10진수를 말합니다. A0가 1, A1이 2, A2가 4, A3이 8 이렇게 4비트씩 끊어 읽으면 1, 2, 4, 8을 이걸 다 더하면 실제적으로 15가 됩니다. 그 15가 앞에 말하는 것처럼 그 10진수는 F가 되겠죠. 111 이렇게 보시면 헥사로 인식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사실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지만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이게 익숙해지면 이 네 비트씩 끊어서 읽으면 실제 F가 되면 마지막 FFH가 되면 111 바이너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데시말로 했을 때 이제 6535가 된다는 말을 의미하겠습니다. 64KB 어드레스 주소 변지 표현은 000H부터 FFH. 주소 번지 어드레스를 지정할 때는 꼭 마지막에는 H라는 이런 용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요거는 어드레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EPROM 27C256 메모리 공간에는 32KB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00H부터 7FFH까지 되어 있고요. 실제 8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32 곱하기 8로 하면 256이라는 이런 칩 모델명이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램도 마찬가지. 램은 기억 소자긴 하지만 전원이 나가면 기억하는 게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메모리 공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32KB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8000H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64KB의 이제 805C 영역 중에 32KB는 롬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다시 32KB는 그 램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에 이제 회로를 보시면 실제 롬에 있는 32KB 그리고 램에 있는 32KB가 데이터 어드레스가 공존하면서 이제 메모리와 이렇게 갖고 오신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이해하시기는 지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구매하실 때 뭐 안드로이드라는 폰 저희가 우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폰을 구입할 때 메모리 공간이 어떠 32기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런 롬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담겨 있고 실제 램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즉 이제 뭐 카톡이나 뭐 플레이스토어 아니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에는 뭐 이런 실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탑재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레시에서 실제 운영체제가 있고 그 밑에 뭐 한 32기가 안에 이제 운영체제 뭐 엑셀이라든지 오피스 여러 가지 제가 뭐 mp3 노래 파일이라든지 프레시 메모리에 담았다가 실제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 운영되면 램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옮겨서 실행하고 하는 걸 구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프로세서들은 롬과 램이 공존하기 때문에 단지 CPU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롬에서 실행이 되고 그 연산을 통해서 메모리 쪽으로 이제 램 쪽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좀 더 약간 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쪽 롬은 이제 참고서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 램은 연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수학 공식을 이제 메모장에 쓰죠. 그래서 써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데 그 해를 이제 CPU가 구할 수 있도록 담당하고 그래서 결과값을 이제 램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8비트 데이터 표현은 0xFF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입니다. 실제 주소 번지와 데이터는 좀 더 다릅니다. 데이터는 실제 이 어드레스 주소 공간 안에 그 방 안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8비트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F입니다. 끊어서 이제 4비트를 끊어서 FF입니다. 그래서 4비트가 다 111이 되면 실제 우리가 10진수로 다 더해보면 255, 250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바이너리로 111, 111 했을 때 FF, 헥사로 표현했을 때는 0xFF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16비트도 이 FF8비트가 2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FFFF 이게 실제 16비트 데이터 영역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실제 어드레스 영역이지만 10진수로 표현하면 실제 이 111이 다 채워졌을 때 값이 실제 16비트로 표현했을 때는 65,535라는 수치가 데이터로 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실제 이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보시면
익숙해지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리고 이런 데이터로 이런 컴퓨터들이 운영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신 거는 이해합니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고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C51 주요 기능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80C51 안에는 포트가 이제 4개, 8비트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포트 0부터 포트 3번까지 있고요. 각 포트의 기능들은 이렇게 보시면 포트 0의 포트에는 IO와 버스가 겸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헤로에서 봤듯이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공존하는 AD0부터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공존하는 그 포트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실제적인 그 데이터와 오고 가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양방향 통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포트 1도 마찬가지 범용 IO. 여기서 IO란 말은 인풋, 아웃풋, 입력도 될 수도 있고 출력도 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범용 IO라고 칭합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약하게 풀업 저항이 있으나 외부에 강한 풀업 저항을 연결하여 출력 포트로 사용돼. 이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풀업이 잘 모르실 거예요. 풀업이란 말은 이런 그 전원 그 5V, 실제 여기에 이제 구동되는 5V 전원입니다. 거기서 저항을 이렇게 붙여서 항상 현재 상태를 하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풀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내부적인 이런 등가 회로는 논리게이트로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반도체 소자 안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등가 회로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포트 2와 포트 3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포트 2도 범용 IO 버스 겸 주소 버스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 포트 0와 포트 2는 어드레스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드레스가 8, 15, 포트 2는 0, 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8051 그 포트 3은 범용 IO로 주변 장치들을 이제 겸용하여 쓸 수 있는데 이런 포트들은 범용 IO보다는 실제 CPU 안에 있는 타이머와 진입 포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이걸 데이터로 많이 쓰지만 다른 기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포트 3은 그렇게 그 범용적이진 않고요. 시리얼 통신이나 인터럽트 처리하는데 포트로 쓰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상세 설명은 뭐 밑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C51 타이머와 카운터입니다. 이런 CPU 안에는 그 타이머와 카운터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실제 타이머는 실제 이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걸 기능을 말합니다. 시간은 일정한 그 내부 클락을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을 했을 때 뭔가 행위를 이벤트를 발생해라 이런 타이머가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떤 외부의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클락 위상을 받아서 그 개수를 세하는 카운터, 그걸 이제 카운터라고 말합니다. 타이머와 카운터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이유는 타이머는 시간에 의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개념이고요. 카운터는 어떤 숫자를 외부에서 공급되는 숫자를 새알리는 카운터를 새알린다고 하죠. 이 카운터를 새알리는 기능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여기 약간 예를 보면 1 마이크로 세컨드에 이제 펄스 입력 신호를 넣을 경우 1 마이크로 펄스 이제 클락이 37개가 들어오면 당연히 37 마이크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마이크로 주기적인 펄스가 외부에서 CPU로 공급되면 그걸 이제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수를 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세하게 뭐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머가 입력 신호를 클락 소스가 아닌 어떤 사건의 입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카운터라고 정해져 있고요. 요 내부적으로 16비트 타이머가 있습니다. 아까 16비트라는 그 0S00에서 0SFF까지 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펄스가 주기적으로 10, 10, 10이 들어오면 토탈 그 타이머 이제 세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 아까 헥사로는 0xF, F라고 되어 있죠. 실제는 요걸 10진수로 그 말하면 65,535개를 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건의 하나에 더해서 타이머가 넘치게 되면 타이머는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0xFF까지 다 세하려고 다시 이게 넘치게 되면 그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클리어 돼서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타이머는 제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걸쳐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용한 응용 분야에서나 정해진 간격마다 넘쳐 타이머에 넘친 표시기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계에 보시면 그 초 단위로 1초, 2초 정확하게 초 단위로 이렇게 타이머가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801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시계 기능이 있습니다. 시계를 만들어서 1초에 한 번씩 LED 불을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1초에 한 번씩 아니면 10초에 한 번씩 소리 삑삑 소리 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머가 필요하고요. 어떤 시간을 측정하거나 뭐 아니면 사건 횟수를 그 몇 번 사건이 일어났다 이 횟수를 세하기 위해서는 타이머보다는 카운터가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런 타이머 중에서 이제 직렬 포트의 보호 레이트 생성에도 사용됩니다. 직렬 포트 통신은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보호 레이트라는 말은 통신 속도를 말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8비트 타이머와 2개의 16비트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또는 한상으로 사용하는 카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80C5인 안에 타이머와 카운터들 레지스트로 타이머 레지스트 모드, 타임 모드에서나 아니면 타임 컨트롤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기능을 할 건지 레지스터에 그 레지스터 값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제어 그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C5일의 직렬 통신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합니다. 이런 통신은 우리도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저희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나 아니면 LTE 이런 통신을 하게 되는데 805도 이런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존재합니다. 여러 개 이제 CPU들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CPU 안에 송신기, 수신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이름은 보통 직렬 통신입니다. UART라고 보는데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ceiv로 약자입니다. 이런 시리얼 통신은 동기 모드 기준으로 되는 클럭 펄스에 맞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요 말은 일정한 이런 클락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이머로 보호 레이트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이런 주파수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통신들은 이런 통신 규약이 있어요. 클락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동기 클락이라고 말하는데 CPU와 CPU 간의 클락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인지 이게 데이터인지 아니면 변수인지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를 시킬 수 있는 클락이 일단 존재하고요. 그 동기된 클락에 이 데이터를 실어 보냅니다. 실제 8비트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 0부터 데이터 7, 데이터 또 0부터 7 이렇게 문자 하나, 문자 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보내게 되죠. 네.
실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통신을 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생활에서 뭐 저희가 휴대폰을 이용하면 항상 기지국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현재 간단하게 이제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USB 메모리도 실제 시리얼 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USB의 약자로 이제 Universal Serial Bus 이렇게 USB를 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에 넣고 사용하고 이런 게 이제 USB 메모리 카드.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직렬 통신에는 비동기 직렬 통신과 동기 통신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동기 모두 기존 클락이 없이 데이터 비트의 유지, 시간을 서로 약속해 정수하는 방법입니다. 즉, 송신기와 약속된 주파수 데이터를 보내어 수신기와 같은 주파수로 데이터를 읽는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의 클락은 각각의 문자를 다시 동기시키는 데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그 비동기 모드 직렬 통신 파형을 나타낸 거죠. 예. 비동기 모드가 각각 문자마다 제어 비트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 모드보다는 효율이 낮습니다. 실제 이 비동기보다는 실제 동기형을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비동기 모드는 보통 마이크로 컴퓨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데 많이 쓰고요. 여기서 터미널은 우리가 그 통신하고자 하는 어떤 제어 장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시리얼 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리얼 통신은 약 한 세 가지 그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단방향 방식, 심플렉스라는 방향한 방식이 있고요. 한 개 송신이 한 개 수신을 받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고 받지는 못합니다. 이걸 단방향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완전 이준, 하프 두플렉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한 선 가지고 데이터를 보냈다가 다시 그 한 라인 가지고 데이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선을 사용해서 보내고 받기 하는 방식을 한순간에 한쪽을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내 전송할 수 있고, 전송이 끝나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송을 받아볼 수 있죠. 이 방식은 단점은 시간차가 많이 생깁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내가 전송하게 되면 그 전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그 전송된 데이터를 연산해서 다른 제어 장치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면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 주는 제어기에서 주는 시간을 다 더해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주고받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완전 이중, 풀 두플렉스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송신선과 수신선이 딸이 분리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또 다른 선은 데이터를 수신한, 이렇게 되면 양방향 통신이 되죠.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되고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USB 메모리를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단자 모양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요 위에 이제 네 가지 선이 더 있는데 USB 메모리 카드에 우리가 꽂을 때 보면 네모나게 이제 핀처럼 생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전원 5V와 한 개는 전원 마이너스 전원 이렇게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A, B로 나눠서 데이터 이제 받고 이제 쓰고 읽고 받고 하는 걸 USB도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직렬 방식은 당연히 완전 이중 방식을 많이 쓰게 되겠죠. 예. 다음은 80C51의 인터럽터 내용입니다. 인터럽터 상당히 이제 생소하실 겁니다. 인터럽터라는 용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는 인터럽터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인터럽터란 말은 좀 쉽게 풀이하게 되면, 우리 축구 경기를 하다보면 인터셉터, 뭐 가로채기, 공을 이제 볼을 몰고 가다가 누군가 태그를 해서 공을 이제 가로채기, 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가 잠시 책을 놓아두고 그 걸려온 친구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와 전화 통화를 다 한 다음 통화가 끝나고 전화기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가 앞전에 했던 책을 읽게 되죠. 그게 바로 인터럽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외부적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터 요청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 하다가 외부에서 이 다른 일을 좀 처리해줘 이렇게 신호가 인터럽 요청이 되면 주 프로그램은 잠시 그 저장을 해놓다가 그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요청받은 일을. 그 요청받은 일이 끝나면 내가 하고 있던 다른 일들을 또 다시 실행하는 것을 바로 인터럽터 제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이 적어놔 있는데요. 실제 CPU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세서들은 모든 일을 대부분 인터럽 처리가 다 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다든지 아니 불빛을 깜빡깜빡 끄리다든지 아니 모터를 돌리다든지 아니면 LCD에 표현하든지 모든 기능이 인터럽트 처리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인터럽트를 처리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상당히 고성능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인터럽터에 있어서 분산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순차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 급한 일부터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PU는 엄청난 바빠요. 실제는 엄청 고성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유저 쪽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CPU가 돌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우리 PC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메일이 왔을 때 메일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다른 그 엑셀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아니면 한글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여러 창을 밑에 띄워놓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터럽트 처리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80C51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실제. 근데 실제 뭐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앞전에 해로 보면 롬과 램이 있는데 실제 그 롬과 메모리, 그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롬, 그리고 이제 그걸 연산을 기록할 수 있는 램, 그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80C51 메모리 안에는 이런 범용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 레지스터란 말은 기록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레지스터 0와 레지스터 7까지가 8개의 레지스터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접근 방식은 집정 데이터 메모리와 간접 데이터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메모리와 외부 데이터 메모리 구성되어 외부 메모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들은 약 8개의 이제 레지스터 독립 번지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실제 어떻게 구현되냐면 다 수학적으로 사치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0에서 숫자 1이 들어오고 A0에 1이 들어오고 R1에 숫자 2가 들어오면 R0에 1과 R1에 2가 더하기를 한다 치면 1 더하기 2가 R3에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래 되면 그 결과값은 3이 되죠. 그래서 이런 범용 레지스터들은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범용 메모리와 이런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0과 FF까지 이쪽에는 128바이트의 2개 영역에 이제 그 SFR이라는 간접 메모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SFR이라는 간접 메모리는 좀 더 밑에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 설명했듯이
제로 번지부터 FF까지가 64KB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제로부터 FF까지 64KB 프로그램 외부 데이터 메모리. 전체 영역은 이렇게 되지만 롬과 램이 이제 구조상 메모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32KB씩 쓴다고 공유한다고 서로 나누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메모리 맵입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와 외부 X 데이터 메모리, 롬램이죠. 실제 롬램입니다. 아까 헤로드로 봤듯이 물리적으로 롬램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 롬램 안에 들어있는 이런 0X 변지에다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CPU 쪽으로 전송해서 이제 연산을 해서 다시 기록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메모리 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 80C51 메모리 맵은 내부 메모지 009H 번지에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90H 번지 구분을 주소 지정 방법을 보통 이제 어셈블리어로 move C, move X로 구분하게 되고요. 데이터 메모리, 지적 데이터 맵을 한 것을 move 이런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요. I 데이터 메모리는 간접 데이터 메모리는 간접 무브는 이제 간접 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X 데이터 맵은 외부에 있는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move X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move는 이동하다는 뜻이죠. 어셈블리에서 어떤 변수에 이쪽으로 이동하다 해서 move라는 이제 명령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 8051도 이제 move라는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 메모리는 이제 move C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비트 메모리는 간단하게 비트, 8비트 연산은 직접 써주는 방식으로 데이터 바이트와 워드 단위가 아니라 한 개의 비트, 보통 아까 8비트라고 그랬죠. 그 8비트 안에도 8개의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1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비트 메모리는 한 개의 비트를 선택해 읽거나 쓰는 방법을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0C51 특수 기능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SFR이라는 것은 특수 기능 레지스터입니다.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라는 그 레지스터가 8051 안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제어에 필요한 특수 레지스터입니다. 이런 특수 레지스터들은 어떤 메모리 공간 안에 그게 이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임의로 쓰고 지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정된 레지스터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80부터 F8까지 이렇게 어드레스 영역 안에 P0, SP, 뭐 DPL, DPH 이렇게 존재하는 P콘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되는데요. 요 용어들은 차츰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더 세부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레지스터가 이제 SFR이 있음으로써 이 CPU가 타이머 기능이나 아니면 그 카운트 기능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 레지스터 안에 어떠한 데이터를 해야지만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실습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실습 장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실습 장비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요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메인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8051은 실제 이런 딥 타입이 아닌 SMD 타입으로 작게 나오는 CPU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외부에 우리가 8개, 비트 4개, 8비트 양방향 포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작은 메인보드를 만들고 그 주위로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요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존재하고 두 번째로 DC 모터,
요게 이제 DC 모터 보드 쪽입니다. 모터는 요 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제어하는 이런 반도체 전력 소자가 있고요. 세 번째로 엔코더. 엔코더라 말은 이 회전하는 물체의 카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모터가 돌면서 여기서 펄스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펄스들을 카운트해서 이 CPU 쪽으로 하면 이 모터가 몇 바퀴 돌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 그 스태핑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하게 되는 스태핑 모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모터는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그걸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런 그 드라이브 RC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이런 모터들의 제어는 이런 포트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짜서 이 모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이제 코드를 해서 그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실습을 하면 하다 보면 좀 재밌습니다. 뭐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제 코드를 심어서 실제 이 모터가 구동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재밌게 하려고 교수님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런 그 LCD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캐릭터 LCD라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 LCD는 문자로 표현되는 LC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보실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안 보이니까 이런 캐릭터 LCD가 존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LCD, 실제 그래픽 LCD면 여기에 문양을 나비 모양을 그려서 이 나비가 날개가 뭐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LCD와 그래픽 LCD가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세그먼트라는 LED가 존재합니다. 실제 이런 팔자 모양의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또는 그 FND라고 하는데 요건 빨간색으로 이제 숫자가 표시합니다. 0에서 뭐 9까지 아니면 알파벳 A, B, C, D, E, F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도 이런 걸 어딘가에서 보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면 그 우리 세차장에 그 이제 셀프 세차장에 가시면 그 500원 동전 넣죠. 그러면 그 이제 숫자가 타이머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그 숫자 표시하는데 이런 걸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좀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저희도 또 요 세그먼트를 같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런 그 LED, 그 우리가 1주차, 2주차 이제 과제로 LED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실제 LED는 불이 이제 깜빡깜빡 끓이는 이제 그 소자죠. 예. 전원을 넣으면 불이 빨간색이 들어오고 전원을 끄면 불이 꺼지고 이렇게 이제 그 LED 표시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첫 시간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6주차로 접어들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LED를 실제 켜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그 6주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9번하고 10번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 토글 스위치 우리가 과제로 이제 토글 스위치에서 조사하시오라는 그런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 스위치 터치, 텍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가 있고 토글 스위치도 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위에 이제 말씀드린 그 RS232라는 포트가 실제 통신 포트입니다. 시리얼 통신 포트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실제 우리 이 보드로 나중에 저희가 컴퓨터와 이 801 메인보드와 여기에 있는 232 시리얼 통신 포트를 해서 USB로 프로그램을 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간단히 마지막으로 12번 항목에는 그 릴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서 이제 PLC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자동 제어 쪽에서 이제 그 라더나 리모닉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릴레이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그 실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릴레이는 전원을 넣으면 스위치가 붙고 전원을 끄면
그 스위치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한 보드는 이 전체 그 메인 CPU가 있고 그 외에 이것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각종 주변 회로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영상으로 좀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교수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5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6주차에는 컴파일에 대해서 먼저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C 코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C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배워보고 실제 그 컴파일에서 C 코드를 짜서 실제 우리가 헥사 파일을 만들고 그 헥사 파일을 이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그런 그 포트 하나 LED를 켜보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